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 사연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하루의 마무리로 재미있는 사연들을 찾아서 듣곤 했는데요. 그럼 제가 어쩌다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게 됐는지 세상 일이 정말 모를 일이긴 하네요.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신혼에 한참 기침만 콜록해도 깨르르 웃음이 터질 시기에 왜 이렇게 사연 라디오에 찾아오게 되었냐고요? 그 짧은 신혼의 시기에 이혼까지 곁들여서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4년. 부부 생활이라기엔 정말 짧은 시간이죠. 아마 제가 이혼하게 된 경위, 이제 이어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남편과의 만남을 살짝 이야기하자면 말이죠. 사실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와의 연애, 결혼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는 일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몸에 이상이 있냐 하면 그러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겪은 충격이 조금 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라는 사람의 존재가 제 안에서 정말 나쁜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대부분은 모성애 때문에 엄마 밑에서 아이가 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 반대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낳고 나서는 집안을 돕겠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함께 맞벌이를 하셨고요. 그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 돈을 몽땅 들고 날라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만 가지고 나른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들로 현금 대출을 몽땅 받아가는 등 남은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싹싹 긁어서 털어가 버렸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소식은커녕 잘 사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빨간 딱지가 붙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꼴을 보는 게 그리 쉽게 경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진 졸지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단칸방도 겨우 빌려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고요. 그래도 자식은 잘 키워보겠다며 옆집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넙죽 엎드려 저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을 돈을 벌어올 동안 저를 맡길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머리에 콕 박혀있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엄마라는 이미지는 도저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딩크족이 되자 싶었죠. 남편은 그런 제 속마음을 다 듣고도 자기는 괜찮다면서 흔쾌히 저와 결혼하자 말해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시댁의 반대가 엄청났죠. 그럴 수밖에요. 아무래도 세간에서는 아빠 없이 자란, 엄마 없이 자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은 프레임이 씌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엄마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특히나 시모의 불만은 컸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는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애를 이런 애 데려오니? 그래, 요즘에는 편부모 가정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라도 맞는 애를 데려왔어야지. 이런 되도 않는 조건을. 엄마,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제발 말 좀 어떻게 예쁘게 좀 해봐.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있는 빚 다 갚은 장인어른인데 이 정도면 됐지. 대체 또 뭘 바라는데? 너는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플러스에서 시작하는데 쟤는 마이너스가 시작이었어. 지금에서야 겨우 0에서 플러스로 가는 사람들이 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받는 뭐라도 있어야 대등한 거 아니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바라는 건지.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을 들고 일어서니 그게 또 못마땅해서 저를 콕 집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넌 지금 얘가 네 편 들어준다고 가만히 있는 거니? 세상에, 양심이 있으면 네 입으로 직접 결혼 보류하겠다. 그런 말할 생각 좀 해보렴. 어쨌든 난 이 결혼 반대니까. 이런 말에 솔직히 속상했죠.
예전이야 풍비박산 났다지만 지금은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일해서 빚은 다 갚은 상태였거든요. 요즘 세상에 빚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건데 얼마나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받고 싶은 건지 그런 시모를 솔직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돼서 서로 0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 결혼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저 아니면 정말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이런 남편감 또 어디서 생길까 싶어 시댁의 이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꾸역꾸역 진행했죠. 이런 결혼이 결코 좋은 결말을 낳을 수 없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의 말도 있고 결혼도 했겠다. 저는 시댁에 잘 보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경제적인 면모 보여주려고 용돈도 나름 두둑하게 챙겨드렸고요. 몸에 좋은 것들 있다고 하면 사서 선물로 가져다 드렸고요. 거기에 시댁 눈에 들기 위해서 시댁의 안마의자까지 놔드릴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시모라는 사람은 한 번도 며느리 취급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네가 이런다고 해서 없단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만해라. 어차피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니. 반대하는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지. 시모는 노력하는 제 모습에도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으니 제가 감당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풀이 좀 죽었죠. 내가 이 결혼을 괜히 하겠다 한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조금씩 생겼어요. 아직 신혼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엄청 심각한 거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쉽게 이혼을 할 순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시댁 식구가 아닌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옆에서 응원을 하니 쉽게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갔는데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네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안 막은 거 아니다. 솔직히 아직도 널 받아들이긴 좀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네가 딩크족이라는 게 내 마음에 썩 들더구나. 그 말에 고개가 번쩍 웬일로 제 칭찬을 하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말에 어이가 좀 없었어요. 우리 아들 발목 잡을 일은 없다 싶겠더라고. 내가 저기 이 여사 친구라는 사람 말을 들었거든. 너처럼 그 집 며느리도 딩크 선언하고 그 집 아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라는 게 너희 생각만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집 아들 집안에서 애 얘기가 나왔다지 뭐니. 태연하게 포크로 사과를 콕 집어먹으면서 여유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시모.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랬더니 그 며느리라는 애가 펄쩍 뛰면서 이혼하자 난리를 피웠다더구나. 그래서 결국 그 둘이 이혼하고 그 집 아들은 괜찮은 애랑 또 재혼해서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대. 그러니 오히려 네가 딩크라고 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나서려 했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애 소리를 이 앞에서 꺼내겠다 그 말이야? 그거 제정신으로 하는 말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이제 결혼도 막 한 신혼이야. 그런 사람 불러놓고 뭐? 이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엄마 지금 엄마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고 싶어? 어머, 얘 좀 봐라. 너 누구 배에서 나왔는데 엄마한테 대놓고 큰 소리야.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괜히 화내고 그래? 누가 그 사람들처럼 한대? 그런 의도로 말한 거 다 맞으면서 이제 와서 변명을 하려고 들어? 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앞으로 엄마고 뭐고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집에도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시모가 이후 제 앞에서는 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안 차이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갔고 말이죠. 시모가 워낙 남편을 싸고 돌았던 사람이라 남편의 이런 태도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너희 집에 용돈 어떻게 챙겨주고 있니? 설마 우리랑 똑같은 금액 주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린 둘이고 거긴 하나인데 똑같으면 안 되는 거지. 이렇듯 이제는 돈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각자 80씩 주면서 제가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100을 건네준다는 말을 남편에게 들은 모양이었죠. 이건 차별이다. 너희 집에 100 보내려면 우리한테도 각자 100씩 줘야지. 그래야 균형이 맞는 얘기 아니니? 어머님,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 지내는 사람이 더 신경 쓸 것도 많은 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시댁에는 160, 제 친정에는 100밖에 안 주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차별이라 말씀하세요? 저도 화가 난 김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아주 들고 일어서서 어디 비빌 걸 비벼야지 하는데, 이거 그대로 남편한테 이야기해주니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대신 아주 시모에게 지랄지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니 좀 든든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지 같은 결혼 생활을 버티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1년 반쯤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하게 몸이 자꾸 붓는 거예요. 푹 쉬어줘도 조금만 일하면 몸이 붓고, 남편도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같이 병원에 가자 하길래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병을 잡아야 하니 알겠다 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다르게 몸이 자꾸 부어가기도 하고, 호르몬 때문인지 살도 이전과 달리 찌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덕에 예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항상 예쁘다고 매일같이 말해주던 남편의 그 말도 뚝 끊겼고요. 제 모습이 변하자 남편 역시도 저한테 점점 무심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태도에 여태 내 겉모습만 좋아한 건 아닌가 실망감도 들었지만, 외모가 변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터라 내가 잘못 느낀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하자 시모가 저한테 되도 않는 소리를 해도 남편이 이젠 제 편을 안 들고 시모 편을 드는 거 있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여자라는 애가 집안일을 이렇게 못하니? 대체 우리의 밥은 먹이고 다니는 거야? 애가 아주 살이 쏙 빠졌더라. 열심히 일하는 애를 옆에서 보자는 못할 망정. 제가 요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회사 다니고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겠어요. 주말 오면 저도 다 해놓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애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옛날에는 밖에서 일하고 와서도 애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 했다. 네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걸 못 배운 모양인데, 이 돈 줄 테니까 가서 요리학원이라도 좀 끊고 와라. 아무래도 아버지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솔직히 제 요리 실력은 좀 엉망이었거든요. 딸 자식 두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처럼 뭐 밖에서 끼니 때우는 일이 어렵지도 않고, 딸이든 아들이든 손에 물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시잖아요. 제 아버지도 똑같았습니다. 빚으로 한참 힘들어하던 시절에는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제가 먹을 것은 요리해 놓은 뒤 나가셨고, 좀 사정이 나아지고 나서는 제가 힘들게 요리해서 먹느니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으라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씩 꼬치꼬치 따져가며 제가 돈까지 쥐어주곤 요리학원까지 끊어라 하시더라고요. 자존심 솔직히 좀 상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섭섭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이 나보고 요리학원이나 좀 끊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신혼집에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고. 당신이 비밀번호 알려줬어? 왜? 뭐 가족끼리인데 비밀번호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가족이 뭐 집에 와서 물건이라도 훔쳐가? 도둑이야?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요리야,
당신도 알다시피 라면 하나 말고는 요리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 하지. 내가 당신한테 밥이나 해주는 그런 일 때문에 결혼했니? 당신하고 나 동등한 관계야. 그렇다고 당신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나보다 월등하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같이 일하는 입장에 왜 당신은 가만히 있고 나만 요리를 해야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결혼의 손해이득을 왜 따지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더하네 덜하네 따지기 시작하면 나도 할 말 많아. 제발 당신도 다른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좀 듣고 해봐라. 솔직히 엄마 말이 전부 다 틀린 거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 편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렇게 뭐든 다 들어줄 것처럼 굴더니 변했어, 당신. 변했다고? 변한 건 당신이지. 당신 모습을 좀 봐. 예전에는 그렇게 예쁘게 입고 싶다면서 노력을 하더니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 놓고 사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약 먹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면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해? 그게 지금 아픈 사람한테 할 말이냐고. 아무리 약을 먹는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아무튼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끊어준다 할 때 요리학원 좀 다니든지. 솔직히 당신 음식 먹는 것도 이제 좀 지치거든.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정말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제가 문제라는 시모. 내가 정말 이 결혼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분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더니 조용히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이렇게 무시를 받는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내가 고집을 부려서 재혼하지 않은 일로 네가 이렇게. 그때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을. 괜히 엄마 없는 애라고, 엄마 없이 자란 애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만든 것 같아서 널 속상하게 만들었어. 사실 아버진 옛날 제가 고등학교 무렵에 재혼에 대한 얘기가 오간 상대가 있었어요. 재혼 상대 역시 슬아의 자녀 둘을 놔두고 있었는데 아버진 혹시나 이렇게 합친 가정에서 제가 상처라도 받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분을 엄청 좋아하셨음에도 마음을 접으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괜히 속상한 마음 다 털어놨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렇게 그날 혼자서 우울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절 부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네게 주는 게 맞는 일인진 모르겠지만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아버진 제게 조용히 파일 하나를 넘겨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처음에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그리면서 넘겨진 파일을 확인하고 전 깜짝 놀랐죠. 솔직히 너한테 지금 이렇게 주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다.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돼서 남에게 그런 몹쓸 말을 듣고 있는 걸 가만히 놔둘 수 있겠니? 정 네 남편이랑 시모가 계속 널 힘들게 한다면 헤어지는 것도 고려해봐라. 혹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네가 홀로서기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에서 이걸 주는 거니까. 아무튼 일단 이건 앞으로 네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건 무려 5층짜리 건물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제게 주시겠다며 그간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할아버지가 딱한 손녀를 위해서 남겨둔 재산이라고. 그간 이런 재산이 있으면 괜히 건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혹시나 아이가 엇나가진 않을까 생각이 많아서 저한테는 도저히 이런 게 있다 말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상속세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같은 거 있다는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때 우리 집에 재산이라곤 단칸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때 네 할아버지가 빚 갚는 데 도움 좀 줬었어.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는 빚을 갚긴 어려울 것 같아 의절했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단다. 아버지도 그때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을 때라 과거 일은 잊자면서 용서해 주셨지. 할아버지는 내 빚을 갚아주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건물은 일단 내 앞으로 하자 이야기를 했어. 다음에는 꼭 너한테 넘겨달라고. 솔직히 말해, 네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주려고 했는데. 사실 제 친정집은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의존해서 지냈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점점 커가면서도 할아버지 전화는 받아봤지만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당시 아버지한테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거든요. 유일한 손녀였던 저를 보는 것조차 물릴 정도로 말이죠.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탐탁치 않게 여기던 친엄마와 만나 속도 위반을 하게 되었고, 엄마랑 만나면서 하던 일도 게을리해서 할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부모라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었다 하네요. 아버지도 물론 어린 시기에 저지른 짓이었지만 할아버진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의절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결혼에 도움을 1도 주지 않았으니 제 친부모님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키우셔야 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친엄마라는 사람에게 당해서 우울해하던 중 할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 해요. 하나 남은 자식 저렇게 내팽개치고 다닐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 덕에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어떻게 화해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장례식까지 함께 지내게 되었지만 이런 큰 재산까지 물려주셨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돈은 검소한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는 바로 빚을 다 갚고 남은 건물은 저를 위해 쓰고 싶어 그간 침묵하며 계속 가지고만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살아생전의 의지나 다름없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전 그렇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5층짜리 건물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물론 아버지한테서 증여를 받은 거라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그간 모아놨던 적금을 모두 털어야 했죠. 아버진 솔직히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참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증여와 상속은 그만큼 들어가는 돈 차이가 제법 됐으니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남겼다는 5층짜리 건물 때문에 거의 4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솔직히 모아둔 돈은 3억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 1억은 저도 남편 모르게 대출을 받아야 했죠. 아버지가 그래도 시댁에는 이런 건물 물려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근 1~2달간 친정집을 오가면서 아버지와 건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옆에 있으려고 한다 변명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당장에는 마이너스밖에 없는 상속이었지만 곧 나올 건물의 월세를 생각하면 딱히 큰 불이익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없던 돈이 생기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고 외모가 변하면서 조금씩 사라졌던 자신감도 되찾고 말이죠. 시모랑 남편이 저런 식으로 또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말자 생각했고 여차하면 이혼까지도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결심을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나쁘게 말했다고 사과하면서 다시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변화는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모가 저에게 친근한 척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요즘 건강은 괜찮니? 들어보니까 갑상선 아픈 게 관리해야 하는 거라던데. 그래서 네가 요즘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그래, 먹고 싶은 반찬은 없니? 아유, 아픈 애가 무슨 일이야, 일은? 이러면서 저를 엄청 걱정을 해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요리하라는 둥, 집안일을 똑바로 하라는 둥,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좋기보다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 어느 날은 또 저를 보러 왔다고 들린 시모에게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말았죠. 무슨 시어미가 볼 일이 있어야만 오니? 보아하니 내가 저번에 잔소리 좀 했다고 기분이 언짢은 모양인데 이거나 먹고 기분 풀렴. 너 요즘에 바쁘게 산다고 현석이가 걱정하길래 내가 몸에 좋다는 보약 하나 지어왔다. 보약이요? 저 바쁘긴 했지만 몸 아픈 것도 없고 괜찮은데요? 그냥 도로 들고 가서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몸에 좋은 약이라면서요. 아니야. 우리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몸 생각하면서 살겠니. 그냥 지금처럼 먹을 거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그게 보약이지. 이런 약은 지금 너처럼 딱 고생할 때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후 30분 뒤에 꼭꼭 챙겨 먹으렴. 알겠지? 한 번도 절 며느리 취급하지 않던 시모가 이렇듯 다가와서 몸에 좋은 보약이라며 한약까지 지어오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사코 괜찮다 하는데도 구태여 꼭 먹어라 하고 말이죠. 무슨 바람이 불었기에 이렇게 구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비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말이죠. 그건 주말에 쉬는 김에 약속이 있어서 나간 자리였어요. 저와 남편 둘 모두를 아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저와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그 친구네 부부 이렇게 커플끼리 동반으로 자주 모이곤 했습니다. 남편은 따로 볼 일이 있어 이번에는 저랑 그 친구의 부인만 왔었는데요. 그 친구가 대뜸 저를 만나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현석이한테 들었는데 너 건물 하나 물려받았다면서? 너 그렇게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나한테 말할 때는 언제고 그 건물 상가 건물이라면서. 이번에 나 창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싸게 좀 안 되나? 그런 이상한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왔어? 현석 씨가 그래? 나 건물 물려받았다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넌 또 그런 소리를 믿었어? 놀랐지만 네가 잘못 들은 거라는 식으로 시치미를 뚝 뗐죠. 뭐야? 현석이 이 자식 그럼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나한테 네가 장인 어른이랑 어떤 건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현석 씨가 나랑 아버지를 어떤 건물 앞에서 봤다고 그래? 야, 자세히 좀 말해줘봐. 그래서 현석 씨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아무튼 현석이가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 녀석이 자주 가는 호프집이 있는데 친구가 거기서 널 봤다면서 어떤 나이든 남자랑 다정하게 가길래 몰래 따라가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랑 네가 손잡고 건물 여기저기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서? 현석 씨 어떤 친구?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현석 씨 친구... 뭐 설마 예전에 결혼식에 와서 노래 불렀던 그 친구 말하는 거야? 그래, 그놈. 얼굴 알지? 아무래도 너희 결혼식에서 노래까지 불렀던 놈이니 너희 아버지 얼굴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나 봐. 처음엔 얼핏 봐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희 아버지인 걸 알아보겠더래. 왜 걔가 노래 부르면서 너희 아버지랑 현석이 부모님 끌고 나와서 서로 인사하게 만들었잖아. 아무튼 걔가 너희 아버지랑 네가 건물 상속 어쩌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현석이 그놈한테 달려가서 단번에 콩고물 남는 거 없냐면서 그랬다던데? 순간 엊그제 찾아와서 갑자기 보약이라면서 한약을 건네던 시모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며느리라 챙기는 모습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랬구나 싶었죠. 전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걸 남편에게는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친구에게는 단단히 입단속을 해두었죠. 걔도 비밀이 많은 친구라 입 한번 잘못 놀리다간 큰일 날 거리를 제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모가 가져온 그 약이 너무 찜찜해서 남편 앞에서는 먹는 척하며 남편이 부엌에서 나가는 순간 전부 다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주는 것 그대로 먹었다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솔직하게 뒤에서 이런 구린 짓을 하는데 아무리 부부 사이의 시댁관계라도 신뢰가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전략을 바꿨는지 하루는 저에게 갖은 아양을 떨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보, 요즘 우리 너무 뜸했지 않아? 당신이 저번에 내가 그렇게 편 안 들어줬다고 시시하고선 지금까지 제대로 한 적도 없잖아.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저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치근덕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과 남편의 속셈이 뭘까 머리를 끙끙 앓으며 생각하던 터라 두통이 지끈지끈하게 있었기에 전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잠을 청했습니다.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대로 등을 돌려버리니 남편도 머쓱한지 그대로 뒤돌아 잠을 청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남편의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정말 몸이 힘들어서 쉬고 싶은 날까지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버럭 화를 내게 된 거죠. 당신 요즘 나 귀찮게 왜 그러는데? 내가 피곤해서 싫다잖아. 그만 좀 해 제발.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갑냐? 내가 뭐 부부 사이에 못할 말 했어? 아니면 못하려고 그랬냐? 당연하게 하는 일들을 안 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요즘에 나한테 너무 소홀히 하는데 나 섭섭하다. 결혼했으니 다 잡은 물고기지 내가?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삐친 척을 하면서 등을 휙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남편 상대하기도 귀찮다 싶어서 저는 남편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서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하면서 혀차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평소에는 그나마 제가 먼저 조르곤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한 달 정도 반복됐을 무렵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신우한테서 남편이 놓고 간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 지내고 있냐? 하면서 괜히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신우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핸드폰을 2개 들고 다녔거든요. 업무용 핸드폰에 개인용 핸드폰. 당연히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니 남편이 받겠거니 했던 모양이었죠. 저는 남편이 휴대폰을 놓고 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이런 말을 대뜸 내뱉은 거 아니겠어요? 너 요즘 작업 어떻게 되고 있어? 다른 휴대폰으로는 네가 전화를 안 받길래 업무용 폰으로 걸었어. 왜 네 와이프 꼬셔서 어떻게든 한탕 벌어보자 그랬잖아. 엄마도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라니까. 용하다는 집에 찾아가서 애 잘 붙는다는 약도 지어왔는데. 신우가 한 말의 의미가 묘했습니다. 왜 신우의 입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애가 잘 붙는다는 약?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더 귀를 바짝 붙이고 듣게 됐죠. 뭐야, 너 왜 말이 없어? 엄마가 노력하라고 그랬잖아. 여자는 딱 애만 있으면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걔가 상속받았다던 건물, 거기서 나오는 돈도 전부 너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어디 애 키우는데 한두 푼 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설마 지금 받은 사람 올케는 아니지? 계속해서 반응이 없자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신우는 헉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 알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소식을 듣고 저한테 잘 보이고자 그간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거기에 시모라는 사람은 내가 뻔히 아이 가지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애 생기는 한약을 냅다 지어서 저한테 가져왔던 겁니다. 몸에 좋은 보약으로 둔갑해서 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저한테 기댈 구석이라고는 친정아버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뭐라고? 그 녀석이 어떻게 알고? 아니 그것보다 사돈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애 생기는 약을 먹이려고 했다고? 네가 그렇게 애는 싫다고 했는데도 말이야. 그걸 사위라는 놈이 보고 가만히 있기는커녕 거기에 동조를 했고? 아버진 역시나 잔뜩 화가 나서는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전화 건너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일단 그 집에서 당장 나와. 감히 이것들이 남의 귀한 집 자식을 돈으로 보고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하게 만들려고 그래?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오지 않으면 찾아
찾아와서 억지로 끌고 갈 기세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에게 방금 배신감을 느낀 터라 저 역시도 아버지 말대로 그냥 하기로 마음 먹었죠. 이 정도까지 왔으니 이젠 실례고 뭐고 이혼까지 생각이 닿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제가 집에 없자 역시나 남편이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 남편의 전화를 친정아버지 앞에서 받았죠. 아버지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말이에요. 당신 왜 지금 집에 없어? 오늘 나한테 약속 있다는 소리 안 했잖아.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나 오늘 폰을 하나 놔두고 갔었거든? 혹시 오늘 낮에 내 전화 받은 적 있어? 누나가 전화했다는데. 왜? 형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나 보지? 당신 전화 내가 받은 것 같다고? 어떡하냐?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들어버렸는데. 왜 남의 전화를 당신이 멋대로 받아? 누나한테 대체 무슨 소리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전화로 끝낼 얘기 아니잖아. 갑자기 찔려? 당신들이 어떤 짓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았다니까 겁나냐고. 왜 갑자기 큰 소리 지르고 난리야? 정확히 다 알고 싶으면 당신 누나라는 사람 붙잡고 없는 기억력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탈탈 털어보시든가. 역시 당신 누나가 하는 소리 다 들었구나. 들은 거지? 하여간 누나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는 습관 고치라고 그렇게 말해도 당신 그거 다 오해야. 누나가 그냥 하는 소리였대. 그냥 요즘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다녔던 건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당신한테 그대로 말한 거였다고. 그거 다 진짜 아니야. 누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라니까? 뻔뻔하게도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 옆에서 듣던 아버지가 더 이상 화를 참기 힘든지 제 핸드폰을 뺏어들고는 큰 소리를 치셨죠.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내가 딸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다 들어봤는데도 시치미를 뚝 뗄 생각이냐 말일세. 장인어른? 설마 당신 지금 장인어른 댁에 가 있는 거야? 일단 장인어른 진정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습니다. 뭐? 그럼 우리 딸이 녹음 파일을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하나 들고 와서 나한테 들려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분명 내 딸 어떻게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데려가지 않았냔 말이야. 남편은 평소 제 앞에서와는 다르게 아버지 말에 쩔쩔 매면서 아주 말도 똑바로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과 남편이 사는 집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오는 연락들은 전부 무시하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죠. 아무래도 남편의 업무용 핸드폰은 회사에서 일 관련으로 통화하는 일이 잦아 핸드폰 자동 전화 녹음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였으니 녹음 파일 구하는 건 쉬웠어요. 통화가 끝난 직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저 몰래 무슨 대화를 그리 많이 했는지 비밀번호는 알아내기 쉬웠어요. 자기 중심적인 남편놈답게 자기 생일로 비밀번호를 해놨더군요. 예전부터 남편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꼭 자기와 연관된 숫자로 해놨으니까요. 시댁 사람들이 남편과 했던 통화는 모두 저장이 되어 있기에 몽땅 가져왔죠. 신우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개인용 폰으로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업무용 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모가 저에게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에 녹음 파일을 확인했던 저는 시모가 제게 줬던 한약도 몇 개 챙겨서 왔습니다. 아버지와 친분이 좀 있는 변호사분이 저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증거를 남겨서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말이에요. 전 그렇게 이혼을 차근히 준비해 나갔어요. 남편이 저한테 무슨 연락을 남기던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마냥 피해 다닐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모, 시부, 신우, 남편 이 4명이 제 친정집 앞을 마치 벽처럼 서서 저와 아버지를 가로막아서고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돈, 이런 사소한 일로 애들 정말 이혼시킬 겁니까? 그냥 애들끼리 어떻게든 잘 해결하게 놔두시지요.
어차피 결혼이란 게 이전에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지켜지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 집 앞에서 비키세요. 불법 침입으로 내가 고소하기 전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돈. 저희가 얘한테 그간 얼마나 열심히 잘해줬는데요. 사돈도 알다시피 요즘에 애 안 낳고 산다고 말하면 그러라 해주는 시부모가 어디 많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 편의를 봐줬으면 당연히 며느리도 조금 도움이 되는 구석이 있어야죠. 결혼이라는 게 원래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건물인지 뭔지 상속받아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도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눠받아서 저도 사업에 쓰면. 더 이상 들어주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일축했죠.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 그냥 법정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죠. 왜? 사람한테 애 들어서는 약을 보약이라고 속여서 먹이려고 했으면서 지금 당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어디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매번 항상 그렇게 극단적이야? 그냥 우리 좋게 이야기로 풀자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그냥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남편은 말과 함께 무릎을 턱하니 꿇더니 정말 그대로 머리를 바닥에 쿵 찢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데, 그거 아시죠? 사과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담긴 게 느껴진다는 거. 딱 그 모양새였죠. 그런 겉모습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이혼 물러주기라도 하겠대? 그냥 우리 여기서 불편하게 서로 이러지 말고 법정에서 보죠. 어차피 여기서 말해봤자 제대로 이야기 끝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때였어요. 신우의 전화가 울린 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다급하게 뭔가 계속 말하고 있더라고요. 촉이 왔습니다. 이것들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얼른 신우의 전화를 뺏어들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목소리가 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큰형인 시댁의 장남, 아주버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내 녀석 마누라가 마음 고쳐먹고 이혼은 그만둔다고 해? 야, 얼른 우리 빚부터 다 갚아야 한다니까? 어떻게 남자 녀석이 여자 하나를 제대로 못 다뤄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엄마가 용하다는 약까지 지어갔으면 어떻게든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내 녀석이 구실 제대로 해야지. 엄마도 어떻게든 그 호구냥 꼬셔서 돈 뜯어내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고 말하셨잖아. 그리고 그 말을 옆에 있던 아버지도 똑똑히 들었죠. 순간 화가 난 아버지는 시모의 뼈마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부와 남편이 깜짝 놀라 달려들며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죠.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싫다는 애 붙잡고 몰래 일을 저지르려고 해. 그것도 돈 하나 그것 때문에. 당신 이거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고. 그래, 신고하세요, 사돈. 아니지, 당신 같은 인간들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결판이라도 내자고. 하나뿐인 자식 가지고 놀려고 한 당신들 뭐가 좋다고 내가 보고 있어야 하는데. 아빠의 드센 기운에 시부와 남편은 쫄아서 말리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그의 시모 역시도 두고 보세요 하더니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그런 셋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저와 아버지는 그대로 문을 쾅 하고 닫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뒤는 열심히 이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당연히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남편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저를 속이려 했다고 제게 위자료 1,000만 원 정도를 줘야 했고요. 살던 집에 지분도 있었기에 저는 그건 돈으로 받겠다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에게 전 남편이란 인간은 빚이 생긴 상태죠. 당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부부 사이에 아이 갖자고 하는 게 뭐 잘못된 일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이래?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는데 어떻게 저희 잘못이라고만 하세요? 이혼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남편과 시몬은 판결을 내릴 때도 가관이었는데 끝까지 남편과 시몬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며 처음에 제게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본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하며 판결을 내린 후에도 계속 판사 앞에서 저런 말을 짓거려 댔습니다. 그러나 판사도 그렇고 저와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봤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약속해놓고는 저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마의 탈을 쓰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며 결혼도 괜찮다 할 땐 언제고 자기 아들 뒷바라지 제대로 못한다 하며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인간들과 함께 잘 지내보겠다 참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은 인과응보인 걸까요? 전 시댁 사람들은 사업이랍시고 그간 벌려둔 것들이 전부 빚으로 남아서 지금은 제 지분이라는 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만큼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남 뒤통수 치고 남이 얻은 재산을 자기들이 쓰려다가 된통 당한 거죠 뭐. 아무튼 사람은 제 주제를 잘 파악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